우리 모두가 전시 상태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이 식량이 제대로 이제 슈퍼에 있을지가 불안하고 개학이 제 날짜에 될지를 불안하고 계속 우리의 고용이 유지될지가 불안한 상태인 거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배상훈 유아라의 편파TV의 유아라입니다. 깍두기 정종권입니다. 네, 오늘은 배상훈 교수님께서 몸이 안 좋으신 관계로 코로나는 아니죠? 네, 코로나는 아니고 그냥 감기에 걸리셔서 저희 둘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잘 부탁드려요. 독거 노인의 슬픔이죠. 네, 배상훈 선생이 감기 몸살이 심하게 걸렸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편파TV가 이번 주부터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기획을 준비하던 중에 각 정당의 분야별 정책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보기로 했어요. 근데 정당이 이미 발표한 정책에 국한하지 않고 그 각 분야에서 열렬히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21대 국회에서 어떤 정책들이 좀 필요한지를 각 분야별로 좀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어떤 구체성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럼 나보고 얘기, 저쪽 보고 얘기하세요. 예, 예. 아직 소개 안 했으니까요. 네, 알았어요. 어쨌든 총선 공약이 국회 중심이 아닌 광장 밖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점에서 이 기획에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추진을 하게 됐고 오늘 그 첫 번째 주제로 환경 문제, 특히 전 세계적으로 대응에 나선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미세먼지 편에서 인기를 좀 히트를 끌었죠. 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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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도 잘생기고 말도 잘하더라. 예, 그 단호한 그 말투에 굉장히 제가 반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방송에. 그래서 오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님이신 김현우 부소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애정연구소 부소장 아니고요. 선임연구원 김현우입니다. 네. 네, 저 지난번에도 편파TV에 두 분 나온 게스트는 그 김 선생님이 처음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영광으로 생각하세요. 예. 그 어쨌든 저희가 좀 기후위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하는 이유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 지수도 꼴찌라고 하고 또 꼴찌는 아니고 뒤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네, 거의 꼴찌권. 60개국 중에서. 네.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기후위기가 좀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좀 직접적으로 체감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상당히 좀 날씨가 춥거나 무덥거나 그때는 체감하지. 네, 그죠? 기후위기에 대해서요? 예, 뭐 하여튼 뭐 이상 기온 있으면 그때는 체감하는데 그게 지속되지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직접적인 체감이 없기 때문에 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한국은 지금도 아직은 사계절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봄하고 가을이 없어지고 있는데 슬금슬금 변하고 있고 매일매일 날씨가 다르기 때문에 체감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날씨는 사람의 기분으로 볼 수가 있고 기후는 성품이나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기분은 다르지만은 또 바뀌는 거잖아요. 좋다가 나빠졌다.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기분이 바뀐 건 오늘 넌 기분이 안 좋구나 하면 끝이지만 이 사람이 성품이 바뀐다 그러면 뭔가 큰일 나는 거죠. 이 사람이 그죠. 이상해진 거죠. 이상해진 거지. 그게 기후입니다. 그래서 그거 온대 괜찮은데? 기후가 아열대 기후 이렇게 바뀌면은 많은 게 변하게 되는 건데 당장 작년에 여름에 태풍이 한반도에 4개 정도가 실제로 왔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창문 깨지고 그랬던 그때 태풍이죠. 태풍은 당연히 창문이 깨지죠. 예. 우리 집 창문도 깨졌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4개가 오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태평양하고 이 필리핀 쪽의 해수 온도가 8월, 9월까지 계속 따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동해안, 서해안에 잡히는 어종들이 이제 막 정신이 없습니다. 오징어가 서해안에서 막 잡히고 명태가 없어진 건 오래됐지만 이 청어하고 이런 것들이 없다가 또 생기고 방어가 지금 제주보다 동해에서 더 많이 잡히거든요. 이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고 지난 여름은 좀 덜 더웠지만 지지난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재작년 그래서 극한적인 추위나 더운 날씨
이런 것들이 빈발하는 것도 기후 변화의 현상들이죠. 이번 겨울에 거의 눈이 안 왔잖아요. 네, 그렇죠. 이것도 기후 변화의 여러 가지 그 기후 혼란인가요? 그냥 온난화만 꾸준히 되는 게 아니라 없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폭염이나 열사 이럴 때는 야외에서 이런 노동자들도 문제지만 아까 독거노인 얘기하셨는데 독거노인도 굉장히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신없어진 날씨의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사회 서비스 내지 공무의 영역도 열리는 거죠. 그러면 내년 겨울에는 올해는 좀 덜 추웠잖아요. 내년 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기상학자들은 내년 그 계절의 날씨까지 어느 정도 예측을 합니다. 뭐 엘니뇨 영향도 있고 뭐 북극의 그 제트 기류가 약해지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종합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요. 사실 한국 기상청이 날씨 못 맞춘다고 지금도 욕을 많이 하시는데 많이 좋아지고 잘 맞추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러한 고려 조건에 계속 올라가는 온실가스 농도와 거기에 따른 국지적인 온난화 이런 게 이제 점점 모델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도 뭐 기후 비상선언을 선포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사실 기후 위기에 대한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총선 앞두고 정책 공약만 봐도 기후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거대 양당에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후 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점수를 매겼더니 뭐 정의당이랑 녹색당이 A뿔, 민주당이 C등급, 뭐 바른미래당이랑 자유한국당은 아예 기후위기에 관련한 정책질에 답변을 하질 않았고요. 이렇게 큰 정당들이 아예 이 기후위기 문제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미세먼지 이런 거는 많이 떠들기도 한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되면 각 분야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안과 정책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후 위기, 기후 변화 이런 문제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들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소영 변호사를 영입하는 것으로 기후 문제에 관한 의지를 퉁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탈원전 정책을 이제 거부하고 원전 강화로 가는 거죠. 맞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정의당에서도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이제 정책은 나오지는 않은 상태여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국회 정책들에 대해서. 각 당별로 코멘트를 한번 해주실 것 같아요. 바로 모두 가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기엔 한국 국회는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질 않거나 입장이 없는 게 한국 국회였던 것 같고 주요 정당들입니다.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후 변화는 당장 임기 4년 또는 8년 안에 성과를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10년, 20년, 30년 뒤를 두고 근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거나 큰 변화를 일으킬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임기 중에 지역구에서 뭐 다리라도 놓거나 극장을 하나 세워야지 표가 되는 거지. 생색내기가 안 되는 거죠. 생색내기가. 그렇죠. 이 뭐 몇십조 원을 사실 이쪽으로 기후변화 대응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고 한다면은 바보 소리를 들을 거예요. 이게 한국 어떤 정치 구조의 문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런 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정당 정책 책임 정치 특히 내각제 나라들은 그렇죠. 그런 대들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라고 당론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 때 녹색 성장이라고 막 뻥을 쳐놓고 사기를 쳐놓으니까는 그때 기후변화 대응도 사실은 뭐 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국회에도 기후변화 포럼이라는 모임도 만들어지고 녹색 성장 기본법도 만들어졌는데 4대강 삽질만 하다가 뻥카다 되놓으니까는 녹색 성장과 도매금으로 기후변화도 인기가 없어진 이슈가 돼버린 게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사실은 탈원전이 별로 아닌데 탈원전으로 과도하게 의미 부여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후 변화를 총체적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노력들은 오히려 굉장히 구체화된 게 지금의 현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후 위기와 불평등 문제, 독거노인 문제도 얘기하셨었고 그런 문제 얘기했었는데 추워지고 더워지고 아까 그 기후 위기와 불평등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기후 위기는요.
근데 사실 기후위기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사람들이 이미지를 잘 못 갖고 계신데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보면 네. 그 영화 초입부에 옥수수. 끝없는 옥수수밭이 나오죠.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뭄하고 병충해 때문에 밀을 더 이상 재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강한 옥수수로 이제 이 분목이 바뀌는 거고. 분목이 바뀌는 거고 야구 경기를 하는데 모래 바람이 갑자기 확 폭풍이 몰아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날들이 매일매일 문득문득 지속되는 게 기후 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1도 정도 지구 평균 온도가 올랐는데 이렇게 바뀐 건데 0.5도가 더 상승을 하면 그런 인터스텔라 같은 상황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생각해 보시면은 준전시 상태인 거예요. 누구하고? 우리 모두가 전시 상태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이 식량이 제대로 이제 슈퍼에 있을지가 불안하고, 개학이 제 날짜에 될지를 불안하고, 계속 우리의 고용이 유지될지가 불안한 상태인 거거든요. 이런 전시나 준전시 상태에서는 또 꽤 많은 사람들은 또 떼돈을 벌겠죠. 그러나 평범한 또는 굉장히 취약한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거나 빽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살아야 되고 뭔가 일이 하나 터지면은 더 이제 뭐 백을 대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고립무원의 상태로 빠지겠죠. 그게 한국은 아직 괜찮다 쳐도 아프리카나 이 남태평양의 몰디브 섬나라들에서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말씀해 그렇죠. 주신 상황이. 그 섬 자체가 뭐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난민, 시리아 난민도 사실은 기후 난민입니다. 예전에는 시리아가 가나안이 시리아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맞아요. 근데 자꾸 사막화가 되고 경작이 어려워지니까는 종족 그 정치 분쟁이 생기고 사람들이 못 살겠으니까는 유럽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무섭다. 저렇게 들으니까. 근데 이게 아까 우리 김정희님 말씀하셨지만 기후 위기의 이게 하다못해 누가 실업자가 되고 이러면 바로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기후 변화라는 게 이게 서서히 되다 보니까 그렇죠. 체감도가 떨어지는 거고. 맞아. 거꾸로 얘기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을 내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이게 10년을 내다봐야 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뭔가 이 보여주기식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건데 이런 의미에서 국민들에게 어필하기 힘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사실 잘 말로는 당위적으로는 기후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을 내세우고 밀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독재 정권 안에서 10년 박정희가 18년 집권하면서 10년의 플랜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이 정권 선거에서 교체되는 이 시스템에서 그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기후라든가 환경 문제에 대한 정책들을 어떻게 일관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냐 생각이 드는 거죠. 한국의 정치 제도는 참 그게 어려운 게 사실인데 근데 정치인들은 제일 늦게 변하는 것 같아요. 표를 보고 마지막에 반응을 하죠. 근데 그러려면은 뭐 전통적인 수단들이 있습니다. 데모, 압력, 그다음에 기업들이 먼저 변하거든요. 기업들은 세계 시장 상황이 이미 기후 변화를 주목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으면은 탄소 국경세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로 생산한 또는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이나 공정으로 생산한 것이 아니면은 유럽 시장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더 물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제품은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까지 내연 기관차, 가솔린 디젤 차를 이제 전기차나 이런 친환경차로 바꿔야 될 겁니다. 자동차 시장의 판도도 바뀌어 나가는 완전 거고.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차 같으면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부품이 40%에서 절반 정도 적어지거든요. 엔진하고 미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공장 규모도 줄고 일자리도 줄어들어가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폭염이나 한파 이런 직접적 날씨가 고용을 변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의 반응 양식이 변하고 규제나 제도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바뀌고 그러면 기업들 스스로가 바뀌는 거거든요. 이미 바꾸어지고 있는 건데 이것을 한국 정부만 괜히 그 뭐 에너지원, 재생에너지만 늘리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안일하게 이렇게 대응을 할까요? 그건 아까 좀 말씀드린 거예요. 정치 제도도 문제도 있지만은 녹색 성장의 이런 그 잘못 부정적인 여파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의 뭐 집권 여당의 안일함이 당연히 있죠.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이미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이 전기차 이런 식으로 시장의 트렌드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시장에서 도태된다.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도 그런 걸 고민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어떤 환경적 변화에 제일 먼저 민감하는 게 시장의 변화라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제일 늦게 변하는 게 정치권과 네. 이런 정부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 간격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 것인지. 네? 그게 답답하니까 데모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국의 그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연대체를 작년에 결성을 해서 9월 21일 날 단일 환경 이슈로는 5천 명이 모인 게 거의 처음일 거예요. 예, 그렇게 좀 시위를 했고 3월 14일 날 한 번 더 총선을 앞두고 압력을 가하는 그런 시위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총선을 맞이하는 정당이나 후보들의 어떤 반응이 바뀔까 굉장히 걱정이 많지만 이렇게라도 좀 알리고 이게 멋이 중한디라고 저는 얘기를 따옴표 멋이 중한디 정말 멋이 중하냐 이 정치 어떤 의제로서 책임으로서 그런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총선 기획인 만큼 이번 총선에서 좀 기후 위기와 관련돼서 어떤 총선 정책이 좀 필요하다. 물론 장기적인 네. 것이어야겠지만 이런 거 하나 제시해 주신다면. 시간이 없나요? 근데 아까 그 모두가기를 제대로 모두가 못해서 네. 점수를 안 매겨줘야지. 예를 들면 뭐. 지금 더민주는 사실 청와대가 기후 위기 대응을 안 하고 있는 셈이에요. 네. 한국은 계속 온실가스 배출이 줄기는커녕 매년 2% 3% 늘고 있어서 예. 재작년 작년에 7억 톤 1년에 그 7억 톤을 넘게 배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기후 악당이라고 불립니다. 세계 거의 4대 기후 악당 책임을 못 하고 있는. 어디예요? 4대가? 4대가 어디였죠? 잠깐만. 미국 만드시더라고요. 이스라엘하고 이란이었나? 미국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농땡이를 까고 있지만 주정부하고 기업들은 열심히 하고 있어요. 탄소 감축을. 예, 그래서 미국은 그렇게 성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4대 예. 좋은 건가? 하여튼 4대 악당. 예. 근데 청와대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으니까 더민주는 당연히 낙제점인 것이고 자한당은 사실 기후위기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가 탈원전을 까고 싶으니까 그 탄소 배출 감축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더 해야 된다. 그게 청정 에너지다. 예, 근데 탈원전을 하는 문재양이 문제다라고 지금 막 그냥 달리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럼 정말 어떻게 탈원전을 반대하면서 그 온실가스를 줄이려 하면 사실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원전을 둘러싼 네. 코멘트 말고 네. 기후 생태 전반에 대한 정책 자체는 아예 없어요. 자유한국당 자체는 없는 지난 것 같아요. 10여 년 동안 아무 얘기를 한 게 없고 아무 노력을 한 게 없는데 지금 나올 리가 없죠. 그리고 정의당은 그린 뉴딜 정책을 나름 내용 있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경기 부양의 어떤 부수적인 수단으로 좀 강조점이 그런 것 두어지지 같더라고요. 않는가 그런 좀 염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뉴딜 경제위원회더라고요. 정식위원회. 아니 근데 어쨌든 이 기후 위기나 계속 기후가 바뀌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뭐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긴 하겠지만 정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준비할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 준비 안 해도 당선될 사람은 당선되고 국회에서 몫을 유지할 수 있었으니까 안 하는 거죠. 네. 아니 그거는 지금 약간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린 뉴딜 내지는 친생태 친환경적 경제 모델이란 게 뭐냐. 네. 그게 성장과의 관계가 뭐냐.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이냐. 아니면 이제는 성장 제로의 어떤 고민들 그것을 고민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전환해야 된다. 네. 성장이라는 발상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객관적으로. 근데 아직은 그 지속 가능한 성장. 예를 들면 환경 파괴적 반환경적 성장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가가지고는 뭐 지구와 우리 삶 자체가 뭔가 파탄이 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은 있는데, 근데 이제는 성장은 스톱하고 환경으로 가자. 요거는 아직 이 컨센서스가 아직은 약하지 않냐. 맞습니다. 그런데 예. GDP가 올라가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컨센서스도 공식적으로 생긴 적도 없었고 예. 지난 3, 40년, 50년 전에 그냥 생긴 거거든요. 예. 근데 그게 굉장히 인류의 어떤 경제 역사를 보면은 굉장히 짧은 순간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GDP 중심이 아닌 어떤 경제적인 척도, 예. 좋은 삶의 척도, 행복의 척도라는 제안들이 쭉 나오고 있고, 그리고 탈성장을 해야만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녹색 성장 또는 녹색 일자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서도 기후위기도 극복할 수 있느냐, 또는 그게 더 좋으냐라는 것들은 논쟁도 필요하고 연구도 필요하고 실험도 필요합니다. 열린 문제인데 적어도 그런 스펙트럼을 열어놓고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적인 GDP 성장을 유보하거나 상대화해도 큰일 안 난다. 또는 그렇게 노력하는 나라들도 있어야 된다. 가 좀 돌파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그런 걸 둘러싸고 그런 담론과 방향을 둘러싸고 그래서 그런 당도 원내에 진출을 하고 국회 300명 중에 몇 명은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최소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기후 변화를 입에 달고 사는 국회의원은 2-3명도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뭐 어쨌든 뭐 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뭐 녹색당이야 어쨌든 그걸 자기의 아이덴티티로 하는 정당이니까 좀 다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21대 총선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이 기후 위기에 관련 이건 정당을 떠나서 적어도 이걸 입법이나 제도를 예, 그거는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걸로 좀 전반적으로는 전기요금 현실화, 에너지요금 현실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없이 탈원전도 되고 기후변화 대응도 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사기인데 근데 전기요금을 근데 전기요금을 몇천 원 올려도 가게에 큰일 안 나고 도시가스 요금이나 통신 요금에 비하면 정말 미미하다는 얘기를 대통령도 해야 되고 주요 정당에서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 아무것도 안 되는 다 같이 해야지. 한 놈만 하면 안 되지. 뭐 자한당은 잘 안 할 것 같지만 예. 양심이 있고 지식이 있는 국회의원과 정당이라면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자기 반성을 하면서. 두 번째로는 녹색 성장 중심의 녹색 성장 기본법을 에너지 전환 기본법 같은 걸로 바꾸고 그다음에 저는 기후 위기 대응 특별법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준전시 같은 상황에서 뭐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건 신중해야겠지만 어떤 기업의 이윤 동기를 좀 적절히 제어하고 자원을 뭐 민주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 가능한 식으로 배치를 하고 그런 쪽으로 좀 근거가 될 수 있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기후 비상선언에 관한 특별 결의안 이런 것들을 자한당 빼고 될 텐데 전 당적으로 추진하는 것. 자한당은 해, 그것도 이야기는 해야죠. 뭐 제발 이런 거 갖고 자한당도 좀 그 뭐 필리버스터로 이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갖고 정말 무슨 얘기까지 할 수 있는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지를 좀 전 국민이 보는 가운데서 그런 것도 하고 심야 토론도 며칠에 걸쳐서 하고 뭐 끝장 토론하고 이래야지 뭔 수가 생기고 그래야지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 쇼에도 이 얘기가 나올 정도가 돼야지 정말 전 사회가 대응하는 문제가 되고 이 일이 해결되겠죠. 그 첫 출발이 저희 편파 TV. 그러길 희망합니다. 네. 예, 어쨌든 지금 전기세 요금 인상과 기후 위기 대응 특별법, 뭐 녹색 성장 기본법을 폐지하고 에너지 전환 기후 변화 기본법으로 바꾸든지 그래야겠죠. 예, 이런 정책적 대안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시간이 다 돼서 더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그런 요구를 자유한국당, 민주당, 정의당에게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겠어요? 네. 뭐 좋은 말로 되면 하겠지만 데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레타 툰베리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16세인가요? 17세인가요? 17세 여성이 그 어떤 기후변화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서 했던 연설 내용이 좀 인상 깊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은 자녀를 가장 사랑한다 말하지만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으로 자녀들의 미래를 훔치고 있다. 이 얘기가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던 것 같아요. 17세 여성인 툰베리는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를 온전히 자신이 져야 하는 미래세대의 당사자이기도 한데 우리 정치권도 어쨌든 이런 그 미래세대의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좀 귀를 기울이고 표만 생각하지 말고 좀 미래세대를 보는 그런 정책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이번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살짜리는 직구 훔쳤다고 뭐라고 하는데 1000명 채워주세요. 빨리. 구독 많이 해주세요.